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케어유 뉴스에서 보내주신 시니어 트렌드 분석 리포트인데요. 나이듦이라는 주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어르신을 그냥 존중하자, 이 정도 구호에 그쳤다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주거 환경, 일자리, 심지어는 폐지 가격 같은 경제 구조부터 뇌 공간 관리까지 사회 전체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로 판이 엄청 커지고 있었어요. 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변화의 핵심적인 5가지 흐름을 제대로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마리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어두면 좋을 관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 전반에 흐르는 공통적인 기류인데요. 바로 시니어를 더 이상 보호나 돌봄의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다. 네, 오히려 새롭게 설계되는 이 사회 시스템에 아주 중요하고 또 적극적인 참여자로 보고 있어요. 이 관점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입체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자. 자, 첫 번째 흐름은 존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네요. 자료에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당시에는 장수한 노인에게 벼슬을 내리고 온 마을이 잔치를 열어주는 경우로 사상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제도였다고 해요. 맞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 전시 기록을 보면 당시 임금이 내린 교지나 잔치 기록, 심지어 나라에서 하사한 지팡이 유물까지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 역사적 맥락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만 과거의 존중이 어떤 신분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에 가까웠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중은 개인의 권리와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초점이 다르군요. 과거의 예우가 좀 상징적인 형태였다면 현대의 예우는 훨씬 구체적인 생활 설계로 나타납니다. 생활의 설계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연구원의 제안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들의 핵심 목표는 더 이상 고령자 분리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실버타운 같은 특정 공간에 모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원래 살던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사는 것. 다세대 공존. 네, 바로 다세대 공존을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의 방식이 약간 특별 대우에서 함께 사는 환경 조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튼튼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요. 네, 주택 공급. 또 문턱을 없애는 거요. 이른바 베리어 프리 설계. 휠체어나 보행기가 쉽게 다닐 수 있게요. 네, 그리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긴급 호출 시스템, 또 집에서 바로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까지. 와, 이 모든 구체적인 장치들이 바로 존중이라는 가치를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방식인 셈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삶의 설계도로 확장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서 잘 어우러져 살려면 시니어 분들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속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트렌드인 일자리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거라는 하드웨어를 바꿨다면 이제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볼 차례죠. 아주 현실적인 통계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50세 이상 중고령자 3명 중 2명, 그러니까 66%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고요. 네, 꽤 높은 수치죠. 평균적으로 66.3세까지는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심지어 70세에서 74세 연령대에서는 찬성 비율이 70.4%까지 올라갑니다. 와,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통계가 있어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요. 들어봤냐고 물어보면 65세 이상 10명 중 8명은 안다고 답해요. 인지도는 엄청 높네요. 네. 그런데 그분들 중 절반이 넘는 52.0%가 들어는 봤는데 내용은 잘 몰라요. 이런 식인 겁니다. 정책은 있는데 현장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약간 정보의 단절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자체나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요. 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과거처럼 단순히 소득을 보전해주는 일자리를 넘어 지역 기반 참여로 일의 의미 자체가 넓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 참여. 그럼 제주공항 사례가 딱 거기에 해당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불법 드론을 감시하는 인력을 16명에서 100명으로 크게 늘렸다는 내용이 있었죠. 네, 그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의 경험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죠. 그렇군요. 또 다른 예로 김천시의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5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얻어서 좋고 시니어는 재취업의 기회를 얻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농업과 노인복지를 결합했다는 연천군의 시니어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농사일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모델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보완책이 더 필요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시니어팜 같은 모델은 보통 노동 강도가 낮은 작물을 선택하거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서 육체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기술을 도입하는군요. 네. 중요한 건 이 모든 사례들이 각 지역의 핵심 산업이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해결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일의 개념이 돈벌이를 넘어 사회적 기여와 관계 맺기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네. 일자리를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트렌드는 이런 연결고리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의 노인분들에 대한 이야기라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바로 폐지 수집 노인들의 생계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사회 시스템 설계의 가장 아픈 부분을 보여주죠. 2025년 6월 기준으로 폐지 가격이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5분의 1이요? 네, 신문지가 킬로그램당 128원, 골판지는 88원,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에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kg을 꼬박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이 10,000원이 채 안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리어카 가득 폐지를 싣고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끼 식사 해결조차 어렵다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시장 가격이 좀 떨어졌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이면에는 더 큰 경제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이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나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로만 보면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아,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이건 경제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표면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원인이 아주 복합적인데요. 네. 첫째, 세계의 재활용 쓰레기를 흡수하던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에 재고가 넘쳐나게 됐고요. 중국 변수가 있었군요. 둘째, 과거에 폐지 수집 업체에 주던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업체들이 매입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혜택도 사라지고? 네. 셋째,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포장재로 쓰이는 골판지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크고요. 잠깐만요. 그럼 국제 무역, 세금 정책, 경기 변동 같은 거대한 요인들이 골목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의 리어카 무게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지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언급됐었죠? 네, 그게 바로 활용 점정입니다. 국내 소수 제지업체들의 독과점 구조와 가격 담합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고요. 와, 즉, 길 위에 한 개인의 생계 문제가 국제 무역 정책, 국내 세법, 거시경제, 그리고 산업의 독과점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개인이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혹시 자료에서 언급된 거시적인 대안 같은 건 없었나요? 네, 그래서 자료는 공공비축 시스템 도입이나 최저 가격 보장제 같은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농산물처럼요? 네,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정부가 수매하는 것처럼 폐지 같은 자원순환의 가장 밑단에 있는 품목에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자원순환 경제라는 더 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하는 문제군요. 자, 그럼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네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돌봄의 개념이 확장되는 모습인데요. 아프면 돌본다. 이 개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격적인 돌봄 단계로 가기 전에 그 이전 단계, 즉 건강한 연결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연결. 네, 질병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관계 중심의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소루 중구의 청춘국장 이야기요. 아, 네. 예전에는 그냥 영화만 상영하는 곳이었는데 누구나 청춘무대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노래, 만타, 댄시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다고 해요. 네. 단순히 관객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공간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공간의 기능이 소비에서 생산과 관계로 바뀐 겁니다. 머무는 곳이자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요. 지하철역에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생겼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신기했어요. 보통 지하철역에 남는 공간은 광고판이나 자판기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발상의 전환이 대단하네요. 실제 이용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자료에 따르면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날씨가 굳거나 멀리 나가지 않아도 늘 오가던 익숙한 공간에서 저렴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겠네요. 유성구의 시니어 책 친구 사업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건데 자료에 한 어르신이 일주일에 한 번 책 읽어주는 젊은이를 기다리는 게 가장 큰 낙이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아, 이게 단순한 독서 지원을 넘어선 깊은 정서적 교감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결국 이 모든 시도들의 핵심은 극장, 지하철역, 집처럼 가장 일상적인 공간의 쓰임새를 다시 생각해서 사회적 고립을 줄이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공간과 접근성의 재설계입니다. 아프기 전부터 건강한 관계망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생활권 단위에서 촘촘한 연결망을 다시 디자인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트렌드입니다.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앞선 흐름들과 마찬가지로 사후 치료에서 사전 관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게 뚜렷하게 보이네요. 네, 특히 이제는 조기 신호 포착, 예방형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종 세트군요. 네, 자료에 나온 베스트셀러 작가 테리 프레쳇의 연구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작품 33편을 AI로 분석했더니 치매 진단을 받기 무려 10년 전부터 글에서 사용하는 형용사나 명사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언어 변화가 나타났다고요. 네.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뇌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언어적 바이오마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이오마커라는 게 원래 혈액이나 조직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생체 지표를 뜻하는데 이걸 이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이런 과학적 접근이 정말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이나 고혈압 같은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들이 뇌의 미세한 혈관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네. 또 당뇨병이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고요. 원인을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예방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산업계의 움직임도 정말 빠르더라고요. KB라이프에서는 AI 기반 두뇌 건강 체크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자가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오프라인 상담까지 바로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문턱을 확 낮춘 거죠. 네. 맞습니다. 뉴로핏 같은 회사는 뇌 MRI 영상을 AI로 분석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 침착 정도를 파악하는 기술을 상용화했고요.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르네요. 치료법 자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THC와 셀레콕시브라는 약물을 함께 사용했더니 부작용은 줄이면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는 높였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조기 탐지, 생활 습관 관리, 첨단 기술이라는 3종 세트로 통합 관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5가지 트렌드를 쭉 훑어봤습니다. 조선시대의 경로사상에서 시작해서 AI 기반 뇌 건강 체크 서비스까지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오늘 분석 자료의 마지막 한 줄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시니어 이슈는 이제 존중과 돌봄만이 아니라 일, 주거, 공간, 시장 구조, 뇌 건강을 함께 설계하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운영 시스템,
즉, OS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의 운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정말 큰 화두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주변의 공간을 한번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매일 무심코 지나는 지하철역, 동네의 작은 공원, 주민센터 같은 곳들이요. 그 공간이 모든 세대를 연결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점이 되려면 어떻게 재설계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